황산 스님의 조선 왕조 실록. 이 시간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에 영조, 정조를 하고 있어요. 영조와 사도세자, 지난주에 이렇게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하지 못한 게 있어서요. 부자지간, 이제 왕과 왕자의 관계를 떠나서, 영조하고 사도세자는 왕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는 지금도 이제 참 중요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얼마나 사도세자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요즘 속된 말로 갈궜다. 이제 갈궜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오늘도 역시 두 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도세자는 아버지인 영조를 만나러 갈 때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아니, 무서웠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뭘 물어보면 그거 네가 알아서 혼자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혼자서 뭘 하면 니는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꾸중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꾸중하고. 왜냐면 이제 국정을 대리청정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나이가 많자 아들을 대리청정을 시킨 거예요. 옛날에 세종대왕도 이제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죽고 바로 이제 문종이 국정을 운영받아서 어렵지 않게 대를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세가 많은 영조는 아들에게 이제 국정을 같이 운영해요. 그래서 영조 말기쯤에는 한 14년 정도를 같이 사도세자랑 같이 국정을 운영합니다. 대리청정을 시킨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해봐라고 한 건데 사실은. 근데 알아서 하면 혼내고, 또 알아서 안 하면 또 물어봐서 하면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도 혼나고.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두 분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나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나중에는 궁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본다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야. 그래서 의대증이란 걸 생겼어요. 왕을 칭견하려면 이렇게 옷을 갖춰 입어야 되잖아요. 옷 중에 이제 그 중에 의대, 요즘 말로 허리띠겠네요. 허리띠, 상감마마들께서요, 상감마마들의 허리띠는 좀 특이하잖아요. 굵고 크고 막 그러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옷만 입으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된다. 난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의대를 차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대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옷만 보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정도니까요. 이 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심해졌는데요. 한중록이라고 해가지고 해경궁 홍씨가 이제 이렇게 사도세자의 부인인데 정조의 어머니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혼자 일기처럼 기록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한중록이라고 그러는데요. 한중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영조하고 사도세자에는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영조가 그저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고, 그럼 이선은 이제 그 사도세자를 말해요. 사도세자는, 사도라는 것은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자는 생각할 사자, 도자는 슬퍼할 도자, 영조가 내린 세자의 사후 묘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아들은 좀 슬펐는지 슬픔을 생각하다라는 뜻의 사도였어요. 살았을 때는 이름이 이선이었어요. 이선. 그래서 밥을 먹었냐 물어보면
이선이 네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영조는 그 자리에서 귀를 씻고요. 물에 귀를 씻고 네라는 말이 듣기 싫었는가 봐. 뒤를 씻고 그 물을 이선희 쪽으로 휙 부어버렸대요. 아니 세상에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아요? 의대증이 걸렸다라는 것은 뭐 얼마나 이제 보기가 아버지를 보기 싫으면 저렇게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밥 먹었냐? 네. 그 한마디 들었다고 귀가 그렇게 이상 있는 걸 알 텐데 귀가 더러워졌다고 귀를 씻고 그 씻은 물을 아들한테 던져버렸다니까. 아, 정말 나 같아도 의대증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냉대를 받으니까 점점 사도세자가 이렇게 의대증뿐만 아니라 점점 미쳐가게 돼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정신병으로 발작을 일으키는데요. 자기의 후궁이 있어요. 후궁, 빙해라는 후궁이 있는데 자식을 낳았거든요. 후궁이. 자식을 때리고 기절시킨 다음에 연못에 집어던져요. 세상에 요즘 같으면 정말 해외 토픽이 나올 일이죠. 자기 아들을 때리고 연못에 집어던지다니. 이건 너무 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이 정도 되면 거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 텔레비에 나오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고유정계 이런 문제들도 가만 보면 그분의 개인사는 모릅니다만 사람들이 전부 다 듣고서는 이상하다, 놀랐다, 무섭다, 뭐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다 이제 벙찐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사고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사도세자처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가정폭력도 저지르는데요. 해경궁 홍씨,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에게 바둑판을 던져가지고 그 해경궁 홍씨가 눈알이 빠진 줄 알았다고 한중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기 그 왕비까지도 이렇게 때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해경궁 홍씨가 이제 환갑에 나이가 환갑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이렇게 그 자기 자전기라 할 수 있겠죠. 스스로 이제 예전 일을 회고에서 쓴 회고록이에요. 당시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영조하고 정조 사이에 그런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너 왜 그러니? 영조 하도 이제 사도세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너 왜 그러니? 아니 우라증이 치밀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왜 우라증이 치밀어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니 우라증이 생겨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이지 않고서는 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영조가 내가 더 이상 그러지 않으마 이렇게 했대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대요.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 그러니 사도세자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그리웠는가 봐요.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고 미움받고 이상하게 이제 좀 약간 변태같이 계속 당하고 있으니 우라증이 생겨서 짐승이나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는다고. 정말 무서운 말 아니에요? 옆에만 가도 살기가 막 일어났겠네.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 70년대생, 이제 60년대생, 70년대생 이런 그 X세대라고 하는 70년대생 이런 세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가정이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한 50년대, 60년대 초까지, 50년대에서 60년대 초, 그 이전까지, 그 가정들은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좀 심하게, 이제 이렇게 보살님을, 부인을 때리거나, 아들, 딸들을 학대하거나, 이런 가정들이 적지 않게 많았어요. 저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70년대생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우리 부친께서 39년생이니까 옛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잔뜩 드시고 집에 오면 고래고래 맨날 고함 치시고 우리 보살님을 맨날 때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70년대생 뭐 80년대생은 아직 결혼 많이 안 했으니까 이런 젊은이들은 이렇게 가족 관계가 좀 나름 좋은 편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조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영조하면 정말 학문으로도 유명하고 검소하기로도 유명하고 또 애민 정치로도 유명하잖아요. 정치할 때 국민들을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에게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나? 본인은 무수리의 아들이었잖아요. 숙종의 아들이었는데 숙종의 서얼보다 못한 무수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현왕후의 몸종이었던 최 씨에게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숙종이 잠시 한눈을 팔았는지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해서 낳은 게 영조였거든요. 영조는 왕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경종 일찍 죽자 바로 왕이 됐던 그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출신이 그러니까 신하들하고도 늘 이제 컴플렉스를 가졌고 신하들 전국에서 한 번씩 반란 아닌 반란 엄청난 반란까지는 아니고 지방에 벽서가 붙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걸로 굉장히 해서 많은 선비들을 죽이기도 한 그런 왕이기도 한데 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하다니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잖아요. 정조는 이산이에요, 이름이. 영조의 손자이며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사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력이 노론이에요, 노론. 이게 이제 영조가 혼자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렇게 노론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이 돼요. 이 노론들은 사도세자의 기이한 행동을 수시로 영조에게 알려서 부자 사이를 갈라놨어요. 결국 이제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히는데요. 당시에 정조의 나이가 11살이에요. 11살. 아버지 11살이면 얼추 다 알잖아요. 사도세자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소문으로 듣든 직접 눈으로 보든 다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영조는 왜 하필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을까요? 사실 이제 뒤주라는 말은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그냥 실록에 보면 일물이라고 나오죠. 한 물건에 가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중록에 해경궁 홍씨가 알잖아. 한중록에는 뒤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세자는 덩치가 컸다라고 그랬어요. 무술을 잘하고 청룡 원울도를 막 휘두를 정도로 이렇게 힘도 세고 무예 닦는 거를 무예신보라는 책까지 지을 정도로 무술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랬죠. 아마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가 잔뜩 나서 번뜩 드는 생각에 저 뒤에 있는 뒤주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뒤주를 갖고 온 것 같아요. 덩치가 막 크고 막 이러니까. 그 사도세자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래 되면 이미 이제 사도세자와 관계가 안 좋았던 노론들은 난처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난처하게 되냐? 연산군 시절을 떠올리면 돼요. 연산군 시절. 연산군도 똑같이 패비윤 씨의 죽음을 알고 이제 폭군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연산군 엄청 착했어요. 연산군 초년에는 정치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이제 소위 미치기 시작을 한 거죠. 폭군이 된 거잖아요. 정조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정조도
그때는 어머니였고 이건 아버지잖아. 아버지면 더 심하지 않았겠나?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나를 뻔히 봤던 정조이니까요. 영조는 그래 이제 이게 이제 계획적인 게 더 나빠 아래 보면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쁜데 뭐냐면 세자의 신분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자의 신분이 세자를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세자를 바로 죽이면 문제가 되니까요. 이 세자를 폐해요. 그래서 서인으로 이제 폐해요. 평범한 사람으로 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왕을 죽이기로 했다라는 죄를 덮어 씌워요. 역적으로 만들어요. 역적으로 만들었지. 서인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세자를 폐하고 서인 만들었고 역적으로 만들었지.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 정조 이산도 역적의 아들이 된 거죠. 해경궁 홍씨도 이제 부인이니까 역적의 부인이 된 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그 해경궁 홍씨도 그렇고 이산인 이제 정조도 궁궐 밖으로 쫓겨나가요. 왜냐하면 역적의 부인과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뭐해? 다시 또 두 달 만에 국궁으로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후사가 없으니까. 영조도 손이 귀했거든요. 손이 귀해서 왕이 된 게 영조인데 본인도 손이 귀해. 본인도 아들, 딸이 별로 없어. 그러니 이제 손주인 정조를 그냥 왕으로 시켜야 되니까 세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정조를 다시 두 달 만에 쫓아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요. 결국은 이거는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이지 않았나 싶은. 요즘에도 우발적인 범죄보다는 계획적인 범죄가 훨씬 더 형이 무겁잖아요. 보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우발적이냐 이런 건데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발적이다 아니면 계획적이다 이렇게 논하는 건 그렇지만 그냥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조께서는 너무 편파적이고 또 계획적이지 않았나. 정조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이산이 엄청 똑똑했거든요. 이제 그 정조가 어렸을 때 본인보다 더 똑똑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똑똑한 이 손주는 탐이 났거든요. 손주가 탐이 나서 아니 자기가 권력을 더 오래 가지려고 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역적의 아들로 돌아오면 안 되잖아. 아유, 참 조선의 이런 그 사회 법칙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산이 역적의 아들이잖아. 정조가. 그래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냐면 효장세자의 아들로 이제 양자로 이제 한 거예요. 사실 효장세자는 사도세자의 형이에요. 일찍 죽었어요. 태어나서 한 10달, 10년 정도 지나서 죽었어요. 그 일찍 죽은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양자로 입적을 시켜서 똑같은 세손이 이제 그 영조의 손주가 이렇게 다시 되는 거죠. 정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영특했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사실 사도세자도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했어요. 나중에 사도세자가 청년이 되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처럼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무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지. 근데 정조는 세종대왕하고 좀 흡사한 게 있어요. 세종대왕도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조의 취미가 뭔지 알아요? 정조 취미가 보고서 보는 게 취미래요. 논문 보는 게 취미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기분 나빠요. 나는 논문만 보면 졸린데 정조는 논문 보는 게 취미였다니까요. 세종대왕도 책 읽는 게 취미였다잖아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눈이 나빠졌다고 할 정도잖아요. 영조랑 정조는 그 세종대왕하고 정조는 여러 가지로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좀 다른 것은 성품은 비슷한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세종대왕은 이미 본인이 왕이 될 때 아버지가 다 닦아놨어요. 정조 같은 경우는 영조가 많은 것을 닦아놨지만 개혁을 크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약해요. 세종대왕은 정치적 기반이 탄탄했죠. 왜냐하면 태종 이방원이 다 만들어주고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왕권 강화를 다 해주고 갔으니까. 그런데 정조 같은 경우는 영조가 죽자 남아있는 이제 최대 세력은 노론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론이 사도세자를 죽게 했다고. 그러면 이제 노론은 정조를 이렇게 살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연산구처럼 될 수 있어서 본인들이 다 이렇게 그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게 되는 거고, 정조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가 아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다산 정약용은 남인이거든요. 노론이 아니고 남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기용을 하게 되고 인재 등용을 하게 되고 하면서 노론과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비교적 일찍 40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시는 것도 이렇게 그런 일로 혹시 걱정이 된 거죠. 이제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정치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정조를 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정치하기가 훨씬 더 편했을 텐데요. 이 할아버지 영조는요, 이 사도세자를 노골적으로 냉대해서 심지어 이렇게 손자하고 사도세자가 있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있잖아요. 대놓고 차별해요. 그 앞에서. 사도세자 앞에서. 사도세자는 눈길 하나 안 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라고 하면 귀를 씻어서 물 뿌린다고.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정조는 예뻐가지고, 그렇게 예뻐하고,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절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절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등함이거든요. 우리 절에 오는 거사님, 보살님, 또 아이들, 또 어르신 많습니다만 이 모든 분들에게 평등하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렇게 보살님들 중에서는 또한 이제 호감형이 있고 비호감형이 있고 다양한 형이 있잖아요. 또 거사님들 중에서도 호감형이 있고 비호감형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렇게 호감, 비호감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똑같이 대하려고, 말도 똑같이 걸어주고, 미소도 똑같이 이렇게 웃어주고, 또 뭘 주더라도 똑같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제 저도 업장이 두터워서 상대가 느끼기에는 저 스님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러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력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관계가 어그러질 때는 어그러지는데, 세상에 영조 같은 경우는 멀쩡한 이제 대리청정을 시켜놓은 거의 왕, 내 자리 대신 시켜둔 왕은 차별하고, 그 앞에서 이제 손주는 엄청 예뻐하고, 이러면 정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왕으로서의 어떤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잘했을지 몰라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이거는 뭐 가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어요. 노론에 이른 사람들은 이 정조를 보면서 날로 불안해졌겠죠. 이산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산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참아냈어요. 성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고요. 그 아버지인 사도세자는 드러내서 그렇게 된 거고 계속 참았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위협을 자꾸 느껴가지고 이렇게 첫 닭이 울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았대요. 혹시 자객한테 이렇게 암살당할까봐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안 잤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잠에 이렇게 누울 때면 이렇게 그 만일을 대비해서 아주 두꺼운 옷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그 안에도 막 책 넣어놓고 이렇게 아주 두꺼운 옷을 입었다라고. 야, 이 정도 되면 참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겠나? 자, 이런 상황, 이렇게 위기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종조는 그것들을 잘 극복을 해내죠. 그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내면 성군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런 사람 중에 이제 정도전이라는 사람도 있죠. 조선을 만든 기획했던 정도전은 나주로 유배를 가요. 이제 이렇게 귀향을 떠난 거죠. 귀향 가서 거기에서 나주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나주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조선을 만들게 되는 그런 기틀이 되었다 할 수가 있겠죠. 이산도 그래요.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야심한 시각까지 깨어있으면서 그 위기를 훌륭한 군주가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위대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감내하고 다 공부다, 수업이다, 학습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내일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지게 되는 거죠. 정조는 이제 논어, 대학, 중용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이제 정말 부럽죠, 부러워.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머니 해경궁 홍씨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조가 쫓겨났어요. 어려서 역적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지만 해경궁 홍씨 부인이잖아요. 궁으로 다시 못 돌아와요. 아들은 효장세자 앞으로 해가지고 입적시켜서 이렇게 그 양자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해경궁 홍씨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궁으로 다시 못 돌아오는데 역적의 부인이다. 물론 이제 역적의 부인이라 해서 처단한 것은 아니고 그 역적도 영조가 뭐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렇게 크게 차별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중전, 왕비 이런 것은 오르지 못하고 세자 빈으로 끝나고 다시 이제 폐위되는 거죠. 이제 해경궁 홍씨는 저절로 폐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궁궐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이제 이렇게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요. 영조랑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래요. 저희 모자가 보존함은 모두 전하의 성은입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원한이 좀 있으면 삐져서 아무 말 안 할 텐데 그래도 자기 남편을 죽였잖아요. 근데 영조에게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저희 모자가 보존함은 전하의 성은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영조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그래서 대답을 하긴 했대요. 내가 너를 볼 마음이 편치 않고 어려웠는데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 고맙구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네요. 자, 이런 해경궁 홍씨에 대한 평가도 후대에 많이 내려지죠. 이제 이렇게 한중록이라는 것이 해경궁 홍씨 입장에서 쓴 것이니까 진위 여부의 논란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권력을 위해 남편을 버리고 친정만 자기네 이제 이렇게 자기 친정만을 위한 친정만 염려한 그런 여인이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경궁 홍씨가 이제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이어서 물러설 때와 자신을 낮춰야 될 때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좀 다른 평가도 내리죠. 요즘에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그 권력을 거머쥐고 재력을 거머쥐고 했던 이런 사람들도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우리 평범한 서민들보다 더 이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권력과 재물이 많으면 오히려 인격에 대한 자기 인격을 더 수양을 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재물이나 권력은 자기 마음을 오만하게 만들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거든요. 자칫하다가는. 보약도 잔뜩 먹으면 몸에 무리가 되는 것처럼 권력과 재물이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러더니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형제들끼리도 파탄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 재물과 권력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인격을 더 다스려야 되지 않겠나. 사람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결혼을 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구나. 재물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자기 정신 수양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십시오.